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시면서 얻은 지식들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글들을 읽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들으시면서 저와 같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서론은 짧게 하고 바로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처참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성공은 대개 경쟁의 과정을 수반하고 그 경쟁을 모두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가수를 꿈꾸는 사람이 전국에 10만 명쯤 있고 그 중에 3만 명 정도가 실제로 오디션에 도전해 300명이 약 100여 개의 회사의 염색생으로 뽑힌다고 칩시다.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을 보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29,700명은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걸까? 하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오디션 합격 발표가 난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죠. 5년이 지났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했던 300명 중 100명 정도가 데뷔를 해서 30명 정도는 약간 주목을 받고 10명 정도가 스타 반열에 오른 후 3명 정도가 톱스타의 위치에 도달하겠죠. 연습생은 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끝끝내 데뷔를 못하거나 붕 뜬 사람도 있는 반면 기획사 오디션에 떨어진 29,700명 중 TV 오디션이나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가수로 데뷔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데뷔를 했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음악이나 이미지 콘셉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톱스타가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루머와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을 누르고 한 단계 성공을 이뤘어도 그 다음 단계를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와중에 이전의 10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톱스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99명의 삶은 실패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뮤지컬 배우, 보컬 트레이너, 프로듀서, 작곡가 등 관련 업계 진출뿐만 아니라 선생님, 바리스타, 창업가, 주부 등 전혀 다른 분야에서 길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끝내 데뷔는 못했지만 해외 진출을 위해 배웠던 외국어를 써먹는 일을 하게 된 사람, 소속사와의 지루한 소송 끝에 법에 대해 직접 알기 위해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가 된 사람처럼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즉 10만 명이 10만 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한순간의 성패를 놓고 누가 더 성공한 삶이고 누가 더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수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꿈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멋진 일은 남이 보기에도 멋져 보이기에 경쟁은 치열하고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톱스타 같은 거창하고 화려한 꿈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하는 명문대 입시, 대기업 입사, 각종 고시, 사업, 승진 또한 마찬가지죠. 실패의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 좌절감, 억울함, 허무함, 우울감, 자괴감.
웬만큼 마음 수양이 된 사람도 실패를 초연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기에 충분히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노와 자기 비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남은 삶을 폐인처럼 살아간다면, 즉 실패의 순간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실패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삶의 이력이 됩니다. 제 친구 재우는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1999년에 86만 8,643명이 수능을 치렀고 서울대 법대 정원이 270명이었으니 전국 상위 0.03%, 그러니까 3,300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재입니다. 서울대 법대생이라면 대부분 그러하듯 그 친구도 20대 내내 사법고시에 도전했고 계속해서 불합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씩 판사, 변호사, 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30쯤에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는 공정무역 카페를 차렸다가 망하기도 했고요. 그가 서울대 법대에 붙었을 때만 해도 10여 년 후 자신이 1.2평도 되지 않는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에 걸쳐 다시 자기 길을 찾아 교육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고 고시 공부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법 관련 책을 쓰고 강연도 하고 인기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의 경험 역시 업무에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이력을 착실히 쌓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 도전 중에 쌓인 통찰력과 지혜, 인맥 등의 내공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또 다른 꿈에 도전할 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물이 99도까지 끓어올랐을 때는 물이지만 거기서 1도가 더해지면 수증기로 변합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당신의 내공이 80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전이 계속되면서 85도, 90도, 93도, 99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100도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스토리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이고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력을 쌓고 있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불행을 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분 중에 경매와 채권 추심을 통해 부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추심 전문 업체에서도 추심에 실패한 불량 채권, 즉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을 헐값에 사서 그 돈을 받아내러 다니는 일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 수천 명의 망한 사람들과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의 공통점을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더군요. 유난히 불행한 일만 계속 겪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들 탓, 세상 탓을 하면서 그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기구해졌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지요. 물리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인생에도 고통 정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겪는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다는데 이들은 유난히 말이 길고 변명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었어도 그냥 최근에 좀 힘들었어
라고 담백하게 말하는 반면 이들은 무슨 일을 겪어도 불행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아내고 그들을 탓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각자의 방식을 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로,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줌으로써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되지요. 문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관심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악플을 달고 거기에 달리는 또 다른 악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실을 즐기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을 빌미로 주변 사람들을 인질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받을 일이 없다가 아파서 모든 사람의 걱정과 관심을 받게 된 사람의 경우 당장 이 병 때문에 몸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무의식은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간병도 해주는 상황을 내심 즐깁니다. 마치 시들어가던 화초에 물을 준 것처럼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애정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병을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이 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는 익숙한 감정, 익숙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두려워하죠. 자신의 불행을 핑계로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을 뿐 혼자의 힘으로 삶을 개선할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걱정해주고 도움을 줘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똑같은 상황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불행을 앞세워 남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나 자식 또는 며느리, 사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고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불행이 무기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경험이 없어 뭔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경우라면 어린 아이들을 훈육시키듯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만 칭찬해주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불쌍하다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매번 들어주다 보면 내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게 되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이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내가 불평불만투성이에 신세한탄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세상이 내게만 잔인했던 걸까요? 중언부언 설명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변명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기를 당한 것도 내가 당한 것이고 빚 때문에 힘들다면 과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고 나쁜 인연을 만난 것도 그 인연을 끊어내지 못한 것도 내 선택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상황은 내가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제 당신 인생의 열쇠를 스스로 쥐어보세요. 부모나 배우자의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봅시다. 나쁜 인연 때문에 고통받아 왔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끊어내고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집착 때문에 괴롭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고 놓아줍시다. 모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 공부한 후 해외 취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는 30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결혼하여 이 상황을 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괴롭고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고 싶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서는 꺼질 듯한 한숨이 묻어나왔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렸을 때 닥쳤다면,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자주 싸우거나 헤어졌더라면 정서적으로 큰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시련을 마주했으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순탄하게 살다가 처음 시련을 겪은 사람 입장에선 저의 이런 답장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지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여름이었다가 겨울이고 가을이었다가 봄이기도 합니다. 순서는 랜덤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은 추운 계절과 정점을 찍는 따뜻하고 달콤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춥고 따뜻함은 상대적인 것이라 열대지방 사람들이 한국을 겨울에 방문하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강추위를 느끼겠지만 북극 사람이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하면 춥다고 온몸을 웅크리겠지만 겨울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했다면 너무 따뜻하다고 행복해 하겠지요. 한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5세부터 공사판 막노동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조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회사는 부도가 났고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자식들의 눈에 밟혀 차마 실행하지 못했지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폭염과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40여 년을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다치거나 몸져 눕는 날도 많았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아내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외로움과 분노뿐인 하층민의 삶이었죠. 시간이 흘러 4명의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학창시절 제일 사고를 많이 쳐서 포기했던 둘째 딸은 외국에서 본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어주었고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으로 매달 나오는 40만 원으로 기름값도 하고 커피도 사 마십니다. 한때 디스크로 평생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여전히 눈만 마주치면 싸우긴 하지만 아내도 곁에 있고 TV를 켜면 눈으로 세계 일주를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저의 아버지이고 저는 그 사고뭉치 둘째 딸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오랜 혹한기에 맞서 싸우다 이제 겨우 봄을 맞이한 아버지는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만약 아버지가 평생 넓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방 소도시의 작은 집에 살며 매달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와 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만족했을까요? 아마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토록 초라한 말년을 맞다니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너무 춥다고 또는 너무 덥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그 80년 내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인데 우리는 11개월 내내 잘 풀리다가 한 달만 안 풀리면 세상 모든 시름을 껴안고 괴로워합니다. 그냥 그 계절을 받아들이세요. 봄에는 토마토를 심고 겨울에는 마늘을 심듯이 그 계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좋은 계절도 나쁜 계절도 없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한때 겨울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힘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풀리고 좋은 것 같은데 저만 꽁꽁 얼어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며 시간이 흘러가니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이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따뜻한 봄인지 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한 이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고 만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에 계신 것 같으신가요? 이 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